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시 수업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정의와 불평등에서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양극화 현상이란 이 사회 계층 내에 중층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층 그리고 하층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배워봤었죠. 자, 오늘은 이 불평등 현상 중에서도요, 지역 간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 지역 간, 즉 공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럼 공간 불평등이 무엇이냐? 프린트 11쪽 볼게요. 자, 공간 불평등이란 지역 간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해요. 자,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즉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사이 또는 도시, 촌락 사이에 불평등, 즉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해왔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기업이라든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우리가 인프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이러한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서 사회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촌락이라는 것은 뭐 농어촌 그런 지역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공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다릅니다. 교통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죠. 그리고 생산 요소들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자연 환경 그리고 생산 요소, 특히 생산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은 노동력과 물적 자원을 얘기하는데요. 자, 노동력 중에서도 숙달된, 즉 숙련된 노동력이 있고 미숙련 노동력이 있죠. 자, 이런 질 높은 노동력을 숙련된 노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노동력도 지역마다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적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자연 환경과 생산 요소의 분포 차이 때문에 지역 격차, 즉 공간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인.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그런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공간 불평등은 정부 주도의 땡땡 개발 정책 때문에 좀 많이 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개발 중에 여러분 뒤에서 이제 다양한 개발 방식을 배우게 될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개발 유형, 성장 거점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균형 개발이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바로 성장 거점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간 불평등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성장 거점 개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점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격차가 발생을 하면 낙후된 지역, 즉 개발이 덜 된 지역이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질이 저하가 되겠죠. 삶의 질 저하. 아무래도 교육, 문화시설, 다양한 교통 이런 시설 등이 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과 그리고 대도시, 많이 발전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 저해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여기까지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공간 불평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바로 아까 뭐라고 했었죠? 성장 거점 개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균형 개발과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빨간 원으로 된 부분이 있죠? 자, 위에 부분은 수도권 공업지대이고 아랫부분은 남동임의 공업지대입니다. 이 도시들이 바로 많이 발전된 그런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이 어디 지역인가요? 여기 윗부분이죠? 자세히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들, 즉 서울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공장,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볼게요. 남동임의 공업지대, 여기는 이제 부산, 울산, 창원, 마산 이런 지역들인데요. 자, 남쪽이면서도 또 동쪽에 속해요. 그리고 임해, 바다를 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도 또 대규모의 공업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대도시이고 그리고 공업지대이고 또 하나. 자,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수도권 공업지대, 남동 임해 공업지대와 같은 대도시들에는 다양한 교육문화 시설들을 그리고 교통이 발달돼 있을 것이고 또한 일자리가 또 많이 형성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인구도 많이 모일 것이고 물자도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들이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이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지방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간 사이에 불평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자, 지금 국토 면적부터 보면요. 이제 파란색이 수도권, 초록색이 비수도권이죠. 국토 면적의 11.8%만 수도권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비좁죠. 자, 그런데 인구 보세요. 인구의 거의 50% 가까이, 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리고 제조업체, 공장과 같은 것들. 자, 이것 또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자, 대학교도 지금 이 비좁은 수도권 안에 34.1%나 존재를 하고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또는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죠. 자, 절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연간 소득도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 물자, 인프라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 소득 또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록 색깔 보면 농촌 가구 소득이고요. 붉은색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해서 쭉 갔을 때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득 수준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기 도시와 농촌이기 때문에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공간 불평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꼽았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성장 거점 개발, 균형 개발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먼저 성장 거점 개발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개발 방식은요. 자, 1970년대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1990년대 이후 균형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의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정책이 바로 이 성장 거점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장 거점이 무엇이냐? 거점. 자, 성장이 기대되는 그 지점이죠. 지역을 이제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은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이죠. 자, 이러한 지역을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지역들이죠. 자, 개발 목표가 무엇일까? 바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바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것. 자, 이러할 때 바로 효율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보다는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발 방식은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거점 개발은 추진 방식 첫 번째 줄 볼게요. 상향식 개발일까 하향식 개발일까? 바로 하향식 개발에 해당됩니다. 자, 동그라미. 자, 이런 개발 방식은 정부 주도예요.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적어볼게요. 정부 주도 방식.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낙후 지역으로 퍼져 나갈 거다라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건데요. 이것이 바로 파급 효과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 대도시 투자가 큰 지역을 선정했죠. 자, 이 집중 투자를 한 지역의 개발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리고 성장 거점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개발에 참여 주체가 되지는 않죠. 따라서 위로부터 정부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하향식 개발이다 라고 이렇게 추진 방식 하향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장 거점 개발은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을 할까요? 개발도상국에서 채택을 할까요? 바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채택을 합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아직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국가죠. 따라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요. 최소 자원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하는 개발 방식이다 라는 점 명확히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단점 한번 볼게요. 이러한 성장 거점 개발은 지역 주민은 크게 참여하지 않아요. 정부 주도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단점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파급 효과. 자, 이 집중 투자를 한 지역의 개발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즉 파급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것보다 반대로 역류 효과가 더 클 때 무엇이, 즉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자, 역류 효과라는 것은 요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건 파급 효과죠. 성장 거점 지역에서 이제 낙후 지역으로 이 개발 이익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파급 효과를 예상했는데 반대로 역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인구나 자본, 즉 낙후된 지역, 낙후 지역의 인구나 자본 등이 이 개발된 중심지, 거점으로 흡수가 돼서 오히려 이 낙후 지역이 더 쇠퇴하고 성장 거점, 대도시가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효과가 바로 역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보세요. 여기 단점. 성장 거점 개발의 파급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더 클 때 지역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성장 거점 개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 개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균형 개발로 넘어갈게요. 자, 균형 개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이 균형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국토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균형을 이루려면 아직 덜 개발된 그 낙후 지역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균형을 이루려면요. 따라서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균형 개발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 개발은 주로 어디에서 채택을 할까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균형을 추구하겠죠. 개발도상국은 당장 지금 개발을 해야 돼요. 경제 개발. 그래서 경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거점 개발을 채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개발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균형 개발을 꾀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균형 발전을 꾀하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걸까요?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하는 게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그렇진 않죠. 투자 효율성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자, 대신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발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형평성이라는 건 이제 자원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 평등할 때 평자를 써서 형평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균형 개발은요, 장점 먼저 볼게요.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하려면 이 낙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무엇을 투자를 할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사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 지역 주민의 의견으로부터 올라가서 이제 정부가 이 의견을 참고를 하겠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서 상, 윗상자, 그리고 향하다, 향자를 써서 상향식 개발을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향은 위로 향한다는 뜻이고요. 하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균형 개발의 단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균형 개발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자, 여기에 더해서 지역 이기주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님비 현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적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핀피 현상이라는 것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보세요. 균형 개발의 단점이죠? 님비 현상. 이건 뭐예요? 자, 요거 영어 스펠링 앞자죠? 자, 우리 지역의 하수 처리장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뭐 교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 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님비 현상이다라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핀피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스펠링 앞자 보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 해서 제발 우리 마을에 행정기관, 지하철, 대형마트 등등 좋은 것들을 지어야 됩니다. 자,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 마을에 지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로 핀피 현상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요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알아두면 되고요. 핀피 현상, 님비 현상은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학습지에 잘 정리를 해두길 바랄게요. 잘 적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균형 개발 단점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공간 불평등 현상은 자, 원인 무엇이다? 바로 성장 거점 개발 때문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우리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서 성장 거점 개발을 정부 주도로 진행을 했다고 했죠. 자, 이것 때문에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은 지금 열악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한번 볼게요. 수도권은 인구 그리고 자본이 유입이 돼서 크게 성장을 했지만 비수도권은 정체되거나 낙후가 되었다. 그래서 도시 촌락 간의 격차가 역시 커졌다. 자, 90년대 이후 낙후된 지역 중심의 균형 개발을 진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균형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균형 개발 상향식 접근이었고요. 지역 주민 주도형 해서 그러니까 성장 거점 개발이 중앙 정부 주도형인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볼게요. 우리나라 국토 계획
보면 이제 제1차 1970년대 성장 거점 개발을 진행했다면 2차에서는 이제 균형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3차에서는 이제 균형 개발, 4차에서는 녹색 개발,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개발까지 함께 이루어져 이게 현재까지 진행을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16쪽 다 같이 준비를 하세요. 자, 16쪽. 자, 준비됐나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요. 교사와 가불병 이런 학생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배우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배운 내용만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고 배우지 않은 내용은 다음에 진도를 나간 이후에 다음 주에 마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 현황과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해 볼까요? 네, 보세요. 저는 사회계층 양극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자, 이것을 주제로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국가별로 비교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정의 실현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 이런 내용들 있는데요.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 또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진도 나간 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공간 불평등을 주제로 수도권 과밀 문제의 주요 원인을 정리하고 그중 하나로 자, 밑줄 우리나라가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미음 정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격차 완화 정책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미음에 관련된 설명 5번에 나와 있죠. 자, 지금 미음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요? 우리나라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정책, 그렇죠.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미음의 사례,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의 사례로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 도시를 건설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것을 들 수 있다. 자, 이 정책의 사례가 성장 거점 개발의 사례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거. 자, 요것은 성장 거점 개발이 아닌 균형 개발의 정책에 해당되겠죠? 네, 그래서 5번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균형 개발 정책의 사례로 지금 나와 있죠? 비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자, 공공기관이 뭘까요? 공익을 위한 기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공기업도 있고요. 뭐 우체국, 법원 이런 것도 다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만 그 외에 코레일이라든지 관세청, 한국전력공사 등등등 다양한 이런 공공기관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관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개발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추진된 바도 있고요. 이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이 아닌 균형 개발의 정책 사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모의고사 문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혁신도시는 무엇이냐? 혁신도시, 비수도권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대요. 자, 혁신도시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